칼 융의 심리 유형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여러분, 혹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들과 혹은 스스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MBTI의 뿌리가 된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심층적인 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21년 칼 융은 그의 저서 심리 유형을 통해 인간의식의 4가지 기본 기능과 2가지 태도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4가지 기능이란 바로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발현되는 2가지 기본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향성과 외향성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 기능들 중 유난히 습관적으로 두드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주기능 또는 우월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인 것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정신의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이 주기능을 보조하는 부기능이 있습니다. 융의 놀라운 통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합리적 기능인 사고나 감정은 반드시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나 직관과 짝을 이루어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 이 2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3차 기능은 이들보다 덜 발달되어 있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등 기능은 거의 완전히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 있습니다. 이 열등 기능은 종종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미숙한 열등 기능이야말로 다른 발달된 기능들이 가닿을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전체성, 즉 자기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열등 기능은 우리 내면의 반대성의 원형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에 의해 운반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의 타자성을 대표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연결하고 대립의 긴장을 전체성의 조화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인생의 전반부 동안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즉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 미개발된 기능들은 우리의 의식 속으로 통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온 삶의 균형을 맞추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평생의 과업, 바로 개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융의 심리 기능은 고대 철학의 사원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는 공기, 감정은 물, 감각은 흙, 그리고 직관은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소를 통합하는 제5의 원소, 킨테신지브라스가 바로 자기입니다. 즉, 우리는 의식의 분화를 통해 본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여정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어떤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사회적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콤플렉스를 현실 그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 정체성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 가족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도록 학습합니다. 만약 타고난 성향과 잘 맞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고 권력, 지식, 물질적 이득과 교환하는 파우스트적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인생에서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심리 유형론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방향 상실과 혼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방향성을 발견하는 나침반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조각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자신의 본성과 아무 관련이 없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융은 식물의 개성화가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인간의 개성화는 바로 의식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개화할 때 의식의 여러 기능들은 그 꽃의 아름다운 꽃잎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융이 제시한 8가지 성격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를 기준으로 각각 4가지 기능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지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보편적 법칙으로 격상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여기죠. 이들은 정치가, 법률가, 실용과학자, 성공한 기업가로서 질서를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틀에 밀어 넣으려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우정이나 가족관계, 예술활동 등은 억압되고 그 억압된 잠재력은 결국 광신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 유쾌한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림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관계의 조화를 위한 적응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고 공유된 경험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나 콘서트, 교회에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패션, 사회적 자선 활동 등 조화로운 사회생활은 이 유형 덕분에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을 방해하는 사고 기능을 가장 많이 억압하기에 무의식 속에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질감, 냄새, 시각, 소리, 맛 등 세상의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이들은 지도를 잘 읽고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잘 찾으며 방은 항상 깔끔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엔지니어, 편집자, 운동선수, 사업가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위해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등 멋진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은 병적인 것이라 여기며 정신적 갈등을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질투심과 불안, 온갖 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립니다. 새로운 가능성, 정복해야 할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빈집에 들어서면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벽은 어떤 색으로 칠하고 가구는 어디에 둘지 즉시 그려냅니다. 감각형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직관형은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은행가, 도박사 등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가능성만 줬다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소진되면 그 상황을 감옥처럼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곤하거나 배고픈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제 내향적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내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사고형처럼 아이디어에 강한 영향을 받지만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세계입니다. 그들은 바깥이 아닌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특정 아이디어가 자신의 내적 진실과 일치하는지를 깊이 성찰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인 요구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지만 막상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완고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반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까다롭고 거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은 그의 깊은 내면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흔히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님 이미지와 같지만 자신의 내적 이미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외면 뒤에 상당한 내적 감정과 깊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대체로 과묵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종종 유치한 가면 뒤에 숨어 우울한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동기는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는 욕구가 없어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들은 문제로 인해 유발된 사람들의 불편한 표현을 달래기보다 근본적인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의 감정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러운 종교심이나 은밀한 시적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숨겨진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신비한 힘을 발휘하며 특히 외향적 사고형에게는 무의식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억압된 사고 기능은 미숙하고 부정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일곱째,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자극에 의해 촉발된 주관적 감각의 강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 표정, 옷차림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 없는 나무 토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그 인상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농담을 들었을 때 가장 늦게 웃는 사람이 바로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주로 내면의 질서를 찾고 신체가 과도하게 자극받거나 피곤해지지 않도록 신체 내부의 편안함을 모니터링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실과 주관적 인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상에 빠져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자비로운 신이나 악의적인 악마로 보이는 신화적 세계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직관형처럼 미래의 가능성을 감지하지만 그 방향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국가, 종교, 시대를 움직이는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원형적 패턴을 봅니다. 그들은 종종 예언자, 시인, 예술가, 삼원으로 나타납니다. 예술가로서 그들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작품에 담아냅니다. 예술가가 아니라면 오해받는 천재나 신비로운 몽상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약속을 놓치거나 늦기 일수이며 자신의 신체적 존재나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장 억압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각이며 이는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건강염려증이나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박적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유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이며 가장 힘든 삶을 살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삶을 사는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이자 융심리학자인 존 비비는 이 모델을 더욱 확장하여 8가지 기능 각각의 원형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 안에 8가지 의식 형태가 모두 존재하며 이들이 성격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비비의 모델에서 주기능은 영웅 원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부심의 영역이며 개성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부기능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원형으로 타인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3차 기능은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하고 장난기 넘치는 측면으로 때로는 창의적이지만 불안정하며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열등 기능은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주는 원천이지만 동시에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생명의 원형입니다. 이 4가지 원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아 친화적 인격을 구성합니다. 비비는 이를 작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림자, 즉 자아 이질적 인격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목표와 반대되며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입니다. 영웅의 그림자는 대항적 인격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공격받을 때 나타나며 편집증, 수동 공격성 등으로 방어합니다. 좋은 부모의 그림자는 노현자 또는 마녀입니다. 이들은 비판하고 통제하며 다른 사람의 의욕을 꺾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알아가는 냉소적인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영원한 아이의 그림자는 트릭스터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조종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교착 상태에 빠뜨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심리적 함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의 그림자는 악마적 인격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마적 인격과 대면하고 그 고통을 인식할 때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통합으로 이끄는 안내자, 즉 다이몬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비비는 우리의 성격에 척추와 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웅과 아니마, 아니무스를 잇는 수직축은 성격의 척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가장 큰 약점을 모두 끌어안고 이 긴장을 견딜 때 우리는 진정한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영원한 아이를 잇는 수평축은 성격의 팔로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돌봄받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결국 개성화란 우리 내면이라는 광대한 극장에서 상연되는 이 8가지 원형, 즉 8개의 다른 인격들을 모두 인식하고 통합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의 약점을 수용하며 나의 미숙함과 파괴적인 충동까지도 이해하려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내면의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일어납니다. 우리 안의 이미지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이해가 깃들기를